미국 시장이 자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렇게 옮겨가는지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대장주는 엔비디아가 아니었잖아요. 네.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딱 보면서 AI 소프트웨어 시대를 나스닥이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네이버를 계속 사잖아요. 네이버를 왜 사겠습니까? 제가 자동차 역사까지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다가 말했었지만 1910년도에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스페인 독감 17년, 18년 끝나고 1920년부터 로링 트웬티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뭐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그 1920년대 보면 경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 경기 좋을 때 기술적 혁신을 이끌었던 게 바로 포드 자동차였어요. 그렇게 자동차가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액 1등을 했던 게 1950년 초반까지 보면 GM이 시가총액 1등을 한동안 꽤 오래 해요. 제너럴 모터스가. 그렇게 보면 이번에 AI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1등을 앞으로 2030년, 2040년까지 아마 쭉 이어서 할 겁니다. 딥시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게 오픈소스 기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하고 CTO 하고 계신 그분 말씀처럼 이거는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고 오픈소스 기반이 폐쇄형 기반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앨런 머스크가 오픈 AI를 샘 알트만하고 같이 2015년도에 설립을 했다가 샘 알트만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처음에 왜 오픈 AI라고 했는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리사욕에 그렇게 영리기법인으로 돈 벌려고 너는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아예 만들어버리지 하면서 XAI 만들어버리죠. 만들어버렸는데 메타의 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서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그 논문을 보고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바꿨더니 또 이런 성과가 나오면 그러면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2015년도에 오픈 AI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딥시크가 빡 나오면서 샘 알트만이 약간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가장 약간 곤혹스러운 사람은 누굴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니라 사실은 샘 알트만이에요. 젠슨 황 입장에서는 쓱 약간 석소는 아니고 약간 웃는 모습.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미들엔드급에서 써도 되죠. 미들엔드급도 다른 회사가 막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130불 넘어가면 계속 매도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들엔드급의 제품을 그거 한 1, 2년 계속 팔다 보면 개발비랑 감가상각비 그거 다 없어지거든요. 다 없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또 다른 AI 스타트업들이
우리도 이제 저 정도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딥시크로 너무 시장이 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충격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했더니 트럼프가 또 관세를 때려가지고 자, 밸류에이션 체크 해보면 6,040 지난 1월 말 종가로 S&P 500은 22배입니다. 그래서 22배이기 때문에 자꾸만 뭐가 악재가 나오면 출렁출렁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2배에서 더 올라가려면 금리가 떨어지면 된다 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경기가 너무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러면서 안 떨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고 체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거나 무슨 쇼크가 나는 기업들은 또 금방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2517이 0.88배, PR은 8.68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EPS가 꺾였잖아요. 이걸 보면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데 이 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이제 빠져서 그런데 반도체는 뭐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거고요. 다른 쪽이 또 수익을 막 내면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엔 환율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2007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이때 2016년, 17년하고 비슷하게 좀 반짝반짝 하다가 다시 떨어지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가 되게 탄탄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GDP 대비 정부 부채도 270% 가까이 되고 펀더멘탈이 뭐가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자동차 다 역성장이에요. 독일 역성장, 일본 역성장. 그래서 재작년에 2023년도에 도요타가 112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작년에 그만큼 못 팔았잖아요. 1100만 대 깨졌고 3.7% 하락. 그리고 2등이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도 역성장했죠. 940만 대에서 900만 대 나왔고 우리의 현대기아차가 덜 빠졌어요. 1.6%인가 역성장해서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지금 역성장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마지막 보루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요때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원엔 환율이 급등할 때는 엔화도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해서 확 갔던 거거든요. 안전자산이야 하면서. 근데 지금 일본의 경제 상태를 보면 일본이 이거 안전한 국가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더가 청산이 되면서 엔화를 다시 막 사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1월 말에 좀 조심하자고 했던 게 BOJ예요. 그렇죠. 금리 인상 여부였고 CPI가 너무 높게 나와서 계속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한 80%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계속 기시다 총리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미리 나 너 때릴 거야 하면서 얘기를 먼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 메시지를 줬는데 똑같았어요. 결국은 지난 7월 31일 날도 금리 인상하고 8월 1, 2, 5 해가지고 미국 시장 확 빠졌고 이번에도 BOJ 금리 인상 딱 하고 나서 우리 연휴 들어갔던 날 필반지수 폭락.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PR이 22배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런 BOJ의 금리 인상 이런 게 하나의 울고 싶어 할 때 땀을 딱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트리거가 됐고, 이번에 BOJ 금리 인상 이후에는 과거에 보면 0.5 올렸던 게 다였기 때문에 최근 25년 동안 보면 그래서 이번에 올리고 나면 한번 출렁하는 거 있고 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5 올린 게 다 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표시를 해왔는데 과거에 0.5 올렸는데도 시장이 박살났었던 데가 2007년 2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오죠. 그래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가 좀 있는데 2007년도, 2006년 8월까지 페드 금리가 5.5까지 올려놨었고 2007년도에는 동결 구간이었었거든요. 동결 구간인데 이때 시장이 막 과열되고 주택시장이 그때 2006년까지 과열되다가 2007년 2월 달에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HSBC 은행이 100억 불 손해났다. 발표한 게 요 2007년 2월이었어요. 그래서 뭐 BOJ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라기보다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때부터 벌써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해놓고 나서 뭐 올 연말이나 내년에 뭐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도망가야 되겠네 하는 이슈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2007년 2월 달에 HSBC 은행이 그렇게 손실났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의 주택시장 공부를 해봤더니 2006년 8월부터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뭐 그때 뭐 폭락이라고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페니메, 프레디메라고 주택담보증권 대출해주는 회사의 주가가 벌써 40%씩 폭락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미국발 IMF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2007년 2월 달에 리포트 적어서 기관 고객들한테 보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되게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지 그거 제가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기요사키의 2월 폭락설이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할 때 혹시 제가 뭐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서 신문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9월 달에 한 8조 때렸고요. 이때부터 많이 때렸었죠, 그때. 10월 달에 1.7조, 11월에 4.3조, 12월에 3조. 근데 이거 다 합치면 결국은 반도체만 팔았잖아요, 그때. 작년에 24조 매수에 22조 하반기에 매도 때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라고 봤더니 한 9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5천억 그런데 선물을 한 2만 계약 때려놨더라고요. 선물은 제가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얘네들이 옵션 포지션을 너무 콜보다 풋을 너무 많이 때려놨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지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마 후달려서 선물로 좀 델타 해지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에다가 선물 매도 때린 걸 합치니까 요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빠져도 안 터지게끔 요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에 대한 해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나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 현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주식시장 전망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2376 정도도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월봉상에 120개월 이평선인가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도 12월 달에도 이 언저리까지는 한번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최악의 경우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계속 오늘은 하루 종일 또 이 관세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루 종일 관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절대 이 관세를 저렇게 무리하게 뭐
동맹국들 25%씩 다 때려가면서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요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장중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종가가 중요한 건데요. 2월 말에 반등이 들어오면 한 2577까지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에 대한 대법원 고법 판결이 났잖아요. 2심에서도 무죄 이렇게 나왔고 저한테 그 기자가 2주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2심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거죠. 막 하는데 야, 너 또 감옥 가야 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400만 명이 넘잖아요. 자, 이렇게 전자가 힘들어지면 질수록 전자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 뭐 하는 거야? 네, 이런 얘기도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판결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판결이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면 그때서야 이재용 회장이 대대적인 그런 발표를 할 거다.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 어떤 또 발표를 했었나 이렇게 또 추적을 해보면요. 2019년도에 그때 파운드리 1등 하겠다. 2030년까지. 뭐 150조 투자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게 나오고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나요?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테스트 뭐 8단짜리 3E는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호재가 나오는데 약간 시장의 트럼프 관세로 인한 시장 하락 때문에 약간 묻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감안을 해서 이번에 미국 시장도 미리 조정을 받는다면 2월 중순에서 말에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2월 달 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이 2월 달에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배당 차익 거래가 11월, 12월에 확 들어왔다가 1월 달에 안 나가고 보통 2월 달에 옵션 만기 때 그때 청산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이 좀 안 좋고 2월 달에 또 설이 있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죠? 설 전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1분기가 반도체 비수기예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보통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11월 달에는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원래 4분기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확 일어나고 1, 2, 3 좀 심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2월 달이 보면 9월 달 다음으로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영향을 받아서 2월 잠시 쉬고 그리고 3, 4 세게 올라가고 그래서 올해는 홀수해기 때문에 홀수해 같은 경우에 재작년 23년도에도 보면 2차 전지가 불을 뿜었던 게 7월 25일인가 오버슈팅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7월까지는 무조건 가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트럼프 1년차, 시진핑 3년차 뿐만 아니라 페드 금리 인하 에다가 요게 중요하죠. 상법 개정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용 회장 사법 이슈 해결. 이런 게 다 뭐 차질 없이만 되면 2017년도에 보였던 2016년도에 이렇게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트럼프 당선과 함께 또 전 저점 근처까지 이래 밀렸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이런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올해는 나온다라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니까 너무 단단해요. 그죠? 아주 단단합니다. 지난달에 요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었습니다.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으로 삼성중공업하고 JYP 그리고 또 퀄리티 주식이 되어가는 우리나라 방산 주식 현대 로템하고 LIG 넥스와 이런 것들
지난달에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은 1월 달에도 이렇게 또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갑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요. 네, 거의 뭐 10년 신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조선 빅사이클 왔을 때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파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무조건 영업이익률, 그죠? 네. 이거 제가 31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작에 좀 누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영업이익률이 꺾이고 영업이익률이 돌았을 때 주식을 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선은 언제 팔아야 되나? 우리가 보통 보면 바닥에서 이게 아니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 얼마나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크게 올라가는 주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꺾인 때 파는 건데, 조선이 보면 여전히 뭐 철강 가격 싸고, 그리고 지금 2028년까지 벌써 수주 다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업데이트를 되게 잘 해주지 않습니까? 25, 26, 27, 28. 이제 29년도 받아야 되는데 도크가 완전 꽉 차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려서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우리가 몰랐던 미국 해군, 그 다음에 인도뿐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페루에서 우리나라 와서 뭐 배워가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 이게 다 해상 장악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상 장악을 해야 되는데 공군은 막강한데 지금 항공모함 빼고 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한테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미국은 뭐 천조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였죠? 2035년까지 미국 군함 그쪽 시장이 600조 시장이 탄생한다고, 그죠? 엄청난 시장이 탄생하는데 중국 배에 딱 제끼고 나면 그 시장 우리가 거의 다 먹겠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거 제일 먼저 엔터 4사 중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게 JYP고, 그죠? 올해 계속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예전 고점에 비하면 이제 돌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뭐 조선방산, 엔터, 피부미용 이쪽은 유효하다. 그런데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침에 최상무하고도 얘기하고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재작년부터 챗GPT가 22년 11월 달에 나오고 나서부터 23년, 24년까지는 엔비디아가, 그죠? 뭐 보란 듯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보여주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고점 치던 게 24년 2분기였어요. 75%. 그리고 3분기, 4분기 지금 연속 떨어지고 있고, OP 마진도 24년 2Q에 65% 고점 찍고 3분기에 61, 그리고 4분기에 한 62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하드웨어였었잖아요. 근데 참 미국 시장을, 내가 미국 시장 투자 안 하더라도 무조건 미국 시장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이 자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렇게 옮겨가는지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대장주는 엔비디아가 아니었잖아요.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딱 보면서 AI 소프트웨어 시대를 나스닥이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네이버를 계속 사잖아요. 네이버를 왜 사겠습니까? AI 소프트웨어의 한국 포트폴리오에서는 뭐가 AI 소프트웨어지? 그걸 보면서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하드웨어가 1년 반 동안 시장에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네, 팔란티어 오늘 밤인가요? 실적 발표는 이제 나오죠, 그죠? 그 실적 발표를 이제 봐야 돼요. 얘네 영업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또 봤더니 스포티파이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스포티파이.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놈들이 올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미국 시장. 그래서 그동안에 M7 중심으로 투자를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잘 하셨는데, 이제는 M7에서 이쪽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밑에서 마구마구 올라올 겁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AI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 그죠? AI를 이용해서 참 챗GPT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마구마구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막 눌러보거든요. 로블록스 같은 건 요즘 어떤가? 한번 보셨나요? 로블록스도 52주 신고가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근데 로블록스 모릅니다. 게임하고 있는 어린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잘 모르니까, 이쪽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용해보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 우리 인턴십의 MP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영 전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